오늘 주제는요. 인생의 모든 순간을 행복으로 바꾸는 마법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하버드 심리학 강의는요. 주제가 이렇습니다. "심리학의 목표는 바로 행복을 찾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꺼운 심리학 서적을 아무리 많이 봐도 "이 책을 마음으로 한번 읽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책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쉽게 우리가 그림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동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엮어 놓은 책? 굉장히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 장에서는 행복, 2 장은 좌절금지, 3 장은 수양, 4 장은 감정, 5 장은 인간관계와 마음 얻기, 그다음에 6 장은 일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 7 장은 카리스마. 이렇게 이야기를 이 주제 7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중에 1 장인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과 이 다음 주에 걸쳐서 2 주간의 이 2 번에 걸친 이 하버드 심리학 강의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어떻게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주제는 이거예요. 일단 이 주제를 하기 전에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음 하버드 공개 강의 연구회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 공개 강의 연구회는 뭐 하는 데냐? 하버드 공개 강의를 연구하거나 전파하는 전문 협력 기구예요. 주로 여기에 핵심을 공개 강의들을 선별하고 정리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넓게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뭔가 이런 그 안에 강의 속에 담겨 있는 학술, 사상, 예술 뭔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강의로 이거를 책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이 공개 강의 시리즈 도서가 이 하버드 공개 강의 연구회에서는 한 15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차례 수정을 걸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뭔가 더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는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참 읽기가 너무 편하게 우리가 읽는데 '심리에 관련된 책을 어떤 걸 읽는 게 좋을까?'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되게 편하게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롤로그는 이렇습니다. 심리학의 목표는요. 연구가 아니라 인류를 더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건강한 심리 상태 아닐까요? 어 정말 경쟁과 이런 경쟁 과열과 심리적인 압박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이 강도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들지만 그냥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참거나 이렇게 하면 과연 해결이 될까요? 절대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심리학의 지식을 이용해서 내 자신의 내면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야 건강한 심리가 되어서 높은 수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다음 성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이야기,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더욱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핵심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반가운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늘도 지금 퇴근하고 가시는 길이신가요?
이렇게 퇴근길에 이렇게 또 이 시간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퇴근길에 또 들어 주셔서 와 주셔서 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들으시면서 마스터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힘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또 그런 이야기이지 않나 싶어요. 하버드 심리학 강의거든요. 그래서 1 장에서는요. 바로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장소보다는 뭔가 좀 더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뭔가 불멍 장소라든지 아니면 물멍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나을까를 고민했는데 저는 이 방이 제일 되게 뭐라고 할까? 이 방이 저는 제일 편안하게 느껴져요. 차이나 클래스 방이거든요. 차이 나는 클래스 방. 그래서 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을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이 방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을 해 보고 싶으냐면요. 이겁니다. 어 '나는 지금 행복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다모모님은 행복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잡학도서관 문따모입니다. 네. 이 질문이 올 줄 알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뭐 행복하죠. 뭐 행복하죠라고 얘기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행복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뭐 행복한 데 이유가 있건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네 그거면 됐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딱 그냥 우리가 딱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이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어떠세요? 지금 나는 행복한가요? 여기에 나는 '아 나 지금 그렇지 않아.' 막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나 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이 행복함이 궁금합니다. 마스터님께서는 "일상에서 스치는 순간들을 온전히 느끼고 온전히 나로서 살아갈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은 정말 행복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행복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또 바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순간들이 온전히 나로 생각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자체가 너무 행복이시라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촉촉한 쿠키님 그리고 통통한 젤리님 행복하신가요? 어떠세요? 네. 영감이랑 매일 싸우고 있고 부딪히지만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라고 해 주셨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못다모님하고 매일 싸우고 부딪히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 혹시 이렇게 바로 행복하다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정말 왜 어떨 때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과연 이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행복이라는 거는 내면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 감각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렇지 않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또 그렇고 이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거든요. 네. 눈부신 크리스티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해요.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쉬는 이 시간이 좋아요."라고 해 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금 이 순간 뭔가 일 다 끝나고 할 일 다 끝나고 그냥 이렇게 딱 누워서 쉬는 그 순간만큼 행복한 게 정말 없는 것 같죠. 일종의 뭔가 성취감 같은 것도 있고 '쉰다.'라는 편안함과 '다음 할 일이 없다.'라는 이런 안정감이 또 우리에게 또 주는 행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눈부신 크리스티님.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편감이 있다고 해도 또 지나갈 것을 알기에 조금은 덤덤할 수 있는 듯해요. 마스터님께서는 내공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가능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주님
1월 20일 금요일 공휴일은 쉬는 날이라서. 그래요? 그 쉬는 날 때문에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출근하시는 거죠? 아, 쉬는 날 출근한다고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고 있을 때 쉬는 날 출근하면 우리는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느낌이 또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날도 있죠. 그래요. 이 상황들이 생기는 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에 따라서 음 변할 수 있는 소지는 많아요. 하지만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감각이기 때문에 이 내면에 있는 행복의 민감도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행복은요, 여기에 보시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끝도 없이 행복의 크기는요, 점점 끝도 없이 커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점점 행복이 줄어든대요. 다시 말하면 이 행복의 민감도가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감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이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맛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이거를 계속 먹는다면 그 맛있는 게 처음 뭔가 맛본 그 행복감과 비교했을 때 그 과연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식은 똑같이 잘 제공이 되는데 내가 어떨 때 너무 맛있게 먹었냐면 배가 고플 때 그게 너무 맛있게 느껴졌는데 계속 그걸 먹으니까 똑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복에 대한 민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더 많이 얻는 게 아니라 이 만족에서 온다는 거래요. 기본적인 욕망을 만족하면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엄청 배고플 때 음식은 맛나요. 하지만 이 만족도가 클수록 행복도는 낮아집니다. 배가 부를 때 음식은 어떤 걸 먹어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우리가 간절할 때 그걸 얻을 때 느끼는 그 행복도는 정말로 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행복은 이런 똑같은 깨닫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바님 어서 오세요. 네. 지금 행복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감각하고 똑같습니다. 감각은 어때요? 늘 변화무쌍해요. 시간에 따라 행복은 달리 느껴지고요. 장소에 따라 행복이 다르고요. 환경에 따라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비마님 맨날 오실 때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 행복은 감각과 같아서 늘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도 행복이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도 이 행복에 대한 느낌은 달라집니다. 행복은 항상 어떤 때, 어떤 장소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을 바란다면요. 이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고 깨닫고 느껴야 됩니다. 이 삶의 곳곳에 행복이 있으니까 그걸 느끼고 깨닫고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이지 않나 싶어요. 찾고 깨닫고 느끼는 거에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의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말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들어보니까 뭔가 딱 행복은 딱 객관적인 뭔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한치꽃이 피었습니다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은 내가 찾고 깨닫고 느껴야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한번 우리 찾아보자고요.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복 찾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소거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채팅창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복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두 개씩 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살아있네요. 살아있네요. 갑자기 사투리 한번 하고 싶은데요. 살아있네. 그러냐? 네 맞습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가장 큰 이걸로 올 킬인데요. 네. 나의 행복 찾기. '살아있다.'라는 자체가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 깨우침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복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요. 못다모모 님은 어떤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복은 네. 시원한 물 마시러 가야겠다. 목마르다. 물 어. 그거는 행복이 아니죠. 왜? 행복이지 이것도. 마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 마실 수 있다라는 거. 네. 배고픔을 느끼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도 행복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분들 나의 행복 뭐가 있을까요? 책풀이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요. 이렇게 책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체가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쿠키 님하고 젤리 님의 시도 듣고 그림도 보고 또 할 수 있어서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이 자체가 너무 행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거죠. 조용주 님 물 맞아요. 못다모 님 물 마시고 계세요. 조용주 님도 물 때문에 행복하시다는 거죠? 맞나요? 조용주 님은 어떤 게 제일 행복하세요 지금? 자 우리 뒤에 나무 있는 데 다녀오시는 젤리 님 어떤 게 행복해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ASMR을 기대하셨다고요? 안 됩니다. 네. 못다모모 님은 목소리가 커서 지금 새소리가 나요? 새소리가 들리는군요. 와 통통한 젤리님. 네. 새소리를 지금 들을 수 있으시다는 거 이것도 정말 행복 맞네요. 네. 또 있으실까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다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있는지. 왜 이거를 종이에다 적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이 순간의 행복들을 적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지금 적어 보라고 하면은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몇 개 안 나와요. 두세 가지? 어떤 사람은요. 이 A4 종이 한 장을 꽉 채워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적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오늘도 성장했네요. 이것 또한 커다란 행복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많이 적을 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내가 행복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들, 깨닫는 능력들이 민감도가 상당히 높으신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욕을 많이 드셨다고요, 마스터님. 그럼 마음이 아프지만 분명히 왜 힘든 것들도 하나의 정말 성장하신 거 맞네요. 네. 오래 살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떡해. 슬프지만 네. 유혹도 성장의 계기가 되죠. 어떡해. 많이 드셨으니 이제부터는 네 약을 많이 드셔야겠어요. 마음의 약을 많이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 '의지적인 행복 찾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약이 아마 오늘 마음의 약으로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행복은요. 그래요. 많이 우리가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항상 의지적인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 아닐까요? 행복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순간의 즐거움과 평안함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난 바로 그때 느끼는 만족이라고 합니다.
이 인생의 행복은 이런 순간의 작은 행복들이 하나하나 엮여져서 마치 이 퍼즐처럼 하나하나 이 한 조각 한 조각들이 다 모여 가지고 엮여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크기가 아니고요. 일종의 이지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이 곧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양이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젤리님. 저희 집에 우리 고양이 소리를 듣는 것도 이 책풀이의 행복이긴 해요. 그런데 요즘 부쩍 많이 울어요. 오늘 저희가 나갔다 와서 방에서 베란다에 있는데 안 풀어 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 안에 넣어 달라고 저렇게 우는 거예요, 놀아 달라고. "몸도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성장합니다." 마음도 같더군요. 어우 정말 맞습니다. 왜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가 이런 면역을 키워 주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스트레스도 똑같은 바이러스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때 면역은 마음의 면역력도 커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트레스가 없다면 우리는 더 성장할 수가 없겠죠. 우리 그런 생각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게 어떤가 싶어요. 네. 마스터님 되게 좋은 중요한 말씀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별로 생각해 볼 때 행복 지수가 가장 1 위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멕시코입니다. 미국은요 15 위래요. 일본은 42 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순위권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행복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경제력과 이 행복 지수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행복은 감정입니다. 느끼는 감정이고요. 그 감정은 뭔가 우리가 만족하거나 뭔가 이런 욕구가 없는 이 무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안정감 같은 이런 즐거움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의 심리학인 이 아버지 그 심리학 긍정 심리학의 아버지 마틴 셀리그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선천적인 특징과 또 후천적인 환경을 더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는 것. 네 이것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이 자율성이 있는 것. 이게 합해진 것이 행복이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선천적인 특징 뭐 후천적으로 환경 미비하죠. 이거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아주 작아요. 하지만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을 키우는 능력. 이건 온전히 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들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선천적인 특징이나 후천적인 환경에서 너무 약해요. 그러면 행복은 통제를 하지 않은 내가 스스로가 통제하는 자율성, 의지가 없다면 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게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부분들이 너무 약하게 태어났다면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면 내가 의지적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뭔가 이런 날은 내가 나를 행복감을 기르기 위한 노력들을 내 스스로가 더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자율성을 키우기 위해서 나만의 뭔가 다른 성취감을 늘리신다든지 그래서 비율을 더 크게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좋아하는 거를 한다든지 이런 만족감을 키우는 능력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스터님께서는 이 삶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이 능동적인 태도하고요. 이 행복은 가장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변에서 우리가 주어진 지금의 환경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가 커야 한다는 거죠. 이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병인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죠. "아 우울해, 우울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 뭔가 이런 것들에 빠져서 내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의지나 노력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더 어렵고 힘들고 걱정스럽고 이렇게 됩니다.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우리한테는 누구나 다 이런 능동적인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지가 어떤 사람은요. 음 더 많이 발휘해야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쪼끔만 발휘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 그게 클수록 아마 거기에서 느끼는 행복감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혼자 운동할 수 있을 거면 우울증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나에게는 힘이 있다라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 인생의 행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복감을 마음껏 느끼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많이 의지를 내셔야 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스터님. 그래서 주변의 도움과 환경이 계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는 원래 불공평하대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될까요? 원래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자기 격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언제나 현실에 맞게 실현 가능성이 큰 목표를 추구하는 그들은 다양한 방법을 써서 목표를 완수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크기도 우열도 귀천도 없고요. 그저 자기 내면의 즐거움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너무 이게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자, 그다음엔 우리가 욕망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이야기를 하려면요. 왜요? 행복을 향해서 가로막는 벽,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욕망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욕망이 되게 커요. 그런데 그게 내가 클수록 우리가 현재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우리는요, 이 욕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평생 이 욕망과 뒤엉켜 살면서 고뇌하죠. 이 자체가 비난의 대상은 아니지만 과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경계를 넘으면 분명히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 욕망은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필요함 때문에 인류가 발전을 했죠. 하지만 욕망을 대하는 태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분출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되나?' 이런 적절한 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 물질적이고 외적인 조건을 모두 내려놓음으로써 이 욕망의 벽을 무너뜨리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요. 이 삶 자체의 순수함을 추구하며 만족하며 자유롭게 행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요, 어떤 기대를, 이 기대, 욕망, 바램 같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지 말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냥 사심 없이 모든 것들을 그냥 비우고 사랑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을 욕심으로 두느냐, 꿈과 목표로서 두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마스터님. 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꿈 목록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어떤 욕망이 가장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욕망들을 내가 욕망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그냥 현재만 즐길 수 있는 이 만족감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꿈과 목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 삶의 의지하고도 너무 관련이 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 뭔가 현재에서 내가 그런 욕망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뭔가 꿈과 이런 목표를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행복 아닐까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뭔가 잘 안 됐어요. 내 욕망은 큰데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가요?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요. 너무 많아지고 또 일에서 뭔가 내 기대가 안 되고 늘 뭔가가 짓누르는 느낌을 받고 이럴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망은 내면에 뭔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늘 불만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불만들이 늘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분출이 되죠. 그게 분출은 행동으로 표출이 돼요. 뭔가 과격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우울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잦아지면요. 습관처럼 돼 버려요. 그러면 이 습관이 현실에서 늘 모순과 갈등을 대항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늘 뭔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어떠한 불공평한 상황들을 보면은 유일하게 과민반응처럼 못 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항상 늘 대항하는 이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이게 또 지속되면요. 이 불공평한 느낌, 부정적인 감정들이 습관화되고요. 이게 더 습관화돼서 또 격화될수록 우리는 행복에서 멀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야기인데요. 한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어떤 뱃사공이요. 열심히 배를 저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배가 자꾸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점점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뱃사공이 이럽니다. "아니 방향을 틀어요. 여기 오지 마세요." 그런데 계속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점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뱃사공은 "이렇게 오면은 이 배가 무너지다. 저리 안 가." 하면서 이제 거친 말까지 언성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이 배가 계속 이 뱃사공 쪽으로 계속 옵니다. 결국은 부딪혔어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이 배를 봤더니 그 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빈배였던 거죠. 그 빈배가 끈이 묶여 있었는데 그 끈이 풀려서 바람 따라서 점점 이 뱃사공 쪽으로 온 거였어요. 이 아무리 외치고 분노하고 원망해도 결국은 소용없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 봐야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려주는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행복과 멀어지는 것도 습관 맞습니다. 행복해지는 것도 습관 맞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뇌는요 희한하게 몸도 그렇고 익숙한 걸 원하거든요. 익숙한 감정을 원합니다. 괴롭지만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그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꾸기에는 정말 습관을 바꾸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힘이 의지적인 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도 원망도 결국은 이 뱃사공은 그런 오는 상황에서 내가 노를 저어서 그 배가 오면은 피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피하지 않고 계속 오는 배만 탓했던 거죠. 왜요? 나한테는 노가 있는데 노를 저어서 방향을 틀었으면 됐는데 그랬으면 배가 망가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날들은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는 아무런 뭔가 의지를 발휘해서 뭔가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나한테 억울한 일이 생기죠. 그럴 때는 정말 분노가 생기고 원망스럽고 하지만
그래 봤자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쨌거나 이 노를 저어서 바꾸고 바꿔서 망가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율무님 오셨습니다. 율무님 어서 오세요. 네, 지금 하버드 심리학 강의 이야기 중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딱 그림에 보시면 뭔가 감옥 같죠?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누명을 썼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게도 누명을 쓰고 9년 동안 가장 한창 나이 젊을 때 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 9 년을 살다가 나오니까 내 가장 젊은 청춘이 뭔가 날아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신을 원망했고요. 평생 정말 신을 원망하느라 너무 이 억울함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목사가 찾아왔어요. "마지막 말로 할 말은 없나요?" 라고 했더니 이 감옥 생활을 한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 신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억울한 일만 생기게 하고 내 인생에는 한 번도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요, 말씀대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맞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가둔 시간은 9 년이지만 당신은요, 당신 자신을 평생 가두고 살았어요. 당신은 다시 자유를 얻고도 원한과 복수심으로 자신을 꽁꽁 묶어서 스스로 자유를 버렸으니 정말 불행한 사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흥 많은 친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으로 그 원망 때문에 내가 내면의 분노와 상처와 고뇌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복은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행복은요, 찾아서 쟁취하기 위해서 무조건 노를 젓듯이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원망을 멈추고 나서 우리가 외부 환경을 탓하지 말고요. 나한테 어떤 게 있는지 주어진 게 뭐가 있나 이걸 알려면 시선을 외부에 둘 게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아 지금 밧줄이 있구나. 노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보고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나에 대한 나를 향한 이런 원망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아니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그냥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망은 금물이다."라고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음 자연도 그런 것 같아요. 자연도 불규칙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거 아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왜 가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낙엽들이 가을이 되면요. 우수수수수수 떨어지잖아요. 아 체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낙엽들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그래요. 빨갛게 물이 들다가 갈색으로 나뭇잎들 낙엽들이 뚝뚝 추워지면 막 바람 불고 다 떨어지죠? 그런데 바닥을 보시면은요. 혹시 다 갈색 나뭇잎만 떨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뭇잎은 보통 가을에 많이 우수수수 떨어지지만 봄, 여름에는 나뭇잎이 안 떨어지나요? 떨어집니다. 이 바닥에 우수수수 떨어져 있는 나뭇잎들을 보면 어떤 애들은
막 봄에 너무 아름다운 예쁜 초록빛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갓 새싹들, 그런 작은 나뭇잎들도 떨어져 있는 걸 보면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항상 무조건 어 '나뭇잎은 가을에 다 떨어진다.' 이런 공식 같은 거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네, 자연도 공평하진 않네요.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젊은데도 아파서 죽는 경우도 많고, 인생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운이라는 건 있어요. 운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운이 없어서 뭔가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탓하기에는 계속 원망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예측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힘은 그런 환경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이거를 변화해 나가려고 애써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밖엔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나의 눈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음. 행복과 멀어지는 것도 습관이고, 아, 이 부분은 아까 했죠. 행복해지는 것도 결국 습관이고, 예측할 수 없는 좋은 일도 있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많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는 것도 커다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행복에 대한 볼 수 있는 감사하는 이 능력들, 민감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뭔가 봉사를 할 때 어떤 대가가 없이 타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냥 그 사람이 뭔가 행복한 그 모습 자체로 되게 즐겁고 행복한 마음, 그냥 내가 뭔가 책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행복감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힘들었지만 즐거웠다고 이야기를 대부분이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들의 얼굴은 보면 되게 반짝반짝거려요. 빛이 나요. '이게 바로 행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족이라고 하죠. 바로 이 행복의 열쇠는요, 지족이라고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태도래요. 그래서 이 행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우리가 너무 많은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행동을 당장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어 여기에 채팅창이나 아니면 음소거를 하시고 내가 뭔가 행복해질 수 있는 행동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써 주시겠어요? 채팅창도 좋고 음소거 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못다모모 님은 행복해지는 행동들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행복을 위한 행동 궁금합니다. 어 나에게 행복을 주는 행동? 네. 행동? 네네. 행동, 행동.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그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네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터님이 그 얘기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맛있는 음식을 어 네네.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술과 함께 아. 맛있게 먹는 거. 그게 제일 좋아. 어. 아니, 그래요. 행복해지는 행동을 실천하는 거. 그러네요. 내가 뭔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때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맛있는 거를 실천하는 거, 이것도 너무 좋겠네요. 네. 지금 또 오신 분이 아메리카노 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까 시나리오 플래닝 님은 오셨다가 가셨군요. 아이고, 인사도 못 드렸네요.
그다음에 적당한 먹기. 네,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행복해지는 또 행동이 됩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듣기 뭐 이런 것들도 행복해지는 행동이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또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행복해지는 행동. 행복해지는 행동 뭐 그런 네네네. 것도 있고 운동하기도 있고 운동하기도 또 있고 또 글쎄요. 뭐가 있을까? 저는 이거 있어요. 저만의 유일한 방법. 희한하게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이게 좀 습관이 됐는데 뭔가 되게 힘든 날 있잖아요. 진짜 뭔가 안 되고 되게 막 에너지가 막 이렇게 빠질 때가 있잖아요. 희한하게 뭔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우유 들어간 아이스크림. 저 좀 이런 우유 쪽 아무래도 이게 이 감각적인 이 즐거움하고 이게 굉장히 밀접한데 그럴 때 제가 기분을 뭔가 이렇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그래 힘들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 우유 들어간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이거 사 먹어요. 먹으면 좀 기분이 환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런 먹는 거로도 제가 또 하는 게 있어요, 저만의. 여러분들은 뭐가 있으신가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뭔가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나만 행복해지는 행동. 어떤 분들은 뭔가 이것도 있네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 매일 잠자기 전에요. 감사일기 3 개씩 쓴 거예요. 그거 몇 년 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감사하는 의지적인 게 되더라고요. 의지적으로 돼야 돼요. 처음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근데 그냥 먹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아까 마스터님 숨 쉬는 거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게 된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냥 삶에서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요.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코로나 때 목소리 아예 안 났거든요. 근데 이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럴 때 되게 행복해지는 또 저만의 행동이에요. 감사일기 쓰는 거. 그죠? 음. 또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나만의 행복해지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나만의 노트에다가 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 리스트가 되게 많아야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수십 개가 돼서 내가 어떨 때 나만의 행복해지는 거 여행하기, 뭐 책 읽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기 이런 식으로 내가 나만의 행복들을 많이 주는 게 내가 나에게 나를 격려해 주는 거고 나에게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많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좀 이거 많이 늘리셔야 돼요. 네. 감사로 가는 길을 다지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뿐만 아니라 그럼요. 감사를 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봉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도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행복해지는데 우리가 당장 행복해지는 행동들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행동들로 내가 바꾸면 또 습관이 돼 버리고요. 또 좋은 습관을 유지하니까 행복감이 더 커질 거고요. 계속 뭔가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지 않으면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진짜 지혜라고 할 수 없어요. 행복은 우리가 내가 직접 행동을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손에 넣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으로 이걸 발견하면 즉각 손을 뻗어서 열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로마지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그럼 행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 충동이나 분노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멀리만 해도 저기 행복의 피 안에 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든 성공하고 싶다면요. 이 행복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노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화가 날 때 화내는 횟수를 이게 좀
보면은 내가 화가 날 때 내 요구가 뭔가 만족되지 않고 현재 행복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 때 화가 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멈추고 '왜 이런 것들이 생길까?'라는 것들을 나를 바라보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세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 화내고 쉽게 화가 나고 뭔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 때는요. 뭔가 일이 뭐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뭔가 폭발하고 나면은 내 안에 점점 이게 습관화가 되고 해결하는 방법에서 더 멀어져요. 그러면 내면에 내가 살펴보고 이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초점을 맞추려면 일단 감정의 주인이 내가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를 내 스스로가 뭔가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마음의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방법들,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나,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아 이런 욕구가 있었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내 내면의 나를 잘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나긴 인생의 좌절, 곤혹스러움, 낙심 이런 뭔가 이렇게 어려움들에 빠지는 일을 우리는 살면서 피할 수는 없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헤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마음 청소하는 일이 먼저라는 거죠. 이 청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만 청소하는 게 왜 저절로 있으면 집에도 먼지가 쌓이면 우리가 청소를 하잖아요. 매일 뭐 작게 하지만 집 청소를 또 대청소를 해마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도 주기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먼지들을 깔끔하게 치우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희망의 씨앗이 세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희망의 씨앗부터 먼저 뿌리고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되겠죠,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고 뭔가 땅을 파야 씨를 뿌리듯이 내 마음의 어려운 것들을 다 뺀 다음에 힘들었던 이런 것들을 왜 그런지를 본 다음에 이런 마음의 부분들에 희망을 넣고 이거를 똑바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방향과 이 존재감을 찾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강해야 진짜 강한 것이고요. 마음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것이다라고 이 하버드 사회심리학자 윌리엄 맥두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오래가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에는 감사가 필수죠. 감사하는 마음은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감사는 행복해지기 위한 필수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범한 삶 속에서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와 주셔서 부족한 제 이야기지만 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저도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